체호프 단편선, 작품 해설, 현대 단편 소설의 완성자 체호프,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1860년 1904년은 19세기 러시아 문학이 낳은 최고의 단편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다.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을 주도한 장편 소설의 그늘에서 하위 장르의 지위에 머물러 있던 단편 소설은 체호프를 통해서 문학의 한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그의 후기 희곡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연극, 나아가 세계의 연극은 현대극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다. 지난 세기의 작가들 가운데서 체호프만큼 광범위한 독자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소설가도, 그리고 셰익스피어 이래로 체호프만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공연되는 극작가도 드물 것이다. 세계 문학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대작가의 성장 환경은 척박했다. 체호프는 1860년 1월 17일 러시아 남부에 있는 아조프해의 항구 타간로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농노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돈을 모아 자유시민의 권리를 산 사람이었으며, 아버지는 식료품점을 경영하며 아내와 5남2녀의 자녀를 거느린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소시민이었다. 어린 체호프는 일찍부터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돌봐야 했는데, 이 때문에 학교 성적은 중간을 넘지 못했고 심지어 유급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체호프가 16살 되던 해에는 아버지가 파산하여 온 가족이 모스크바의 빈민가로 쫓기듯 떠나가게 되었으며, 체호프는 고향에 혼자 남아 3년 후 대학에 가기 위해 모스크바의 가족과 합류할 때까지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고학으로 중학교를 마쳐야 했다. 궁핍한 가계로 인해 1879년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여 1884년 졸업 후 의사 자격증을 딸 때까지도 그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체호프가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예술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1880년 20살 되던 해부터 그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는 틈틈이 싸구려 잡지나 신문에 꽁트와 유머 단편들을 기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줄에 5코페이카를 쳐주는 원고료를 모아 가족의 생계에 보태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밤낮 없이 글을 써대야만 했다. 1880년에서 1887년 사이에 그가 쓴 단편 소설 꽁뜨, 만평이 무려 500여 편에 달한다는 사실은 작가의 놀라운 창작력보다는 이 시절의 고달픈 삶의 풍경을 떠올리게 해준다. 1885년 문단의 원로인 그리고로비치의 격려를 받는 한편 당시의 유력지인 신세대의 사장 수보린을 만나면서 그의 창작은 단순한 생계의 방편을 넘어서 보다 진지한 예술적 지향성을 띠게 된다. 그동안 체온태, 질하나 없는 사나이 등의 익살스런 필명으로 유머 소설을 발표하던 체호프는 1886년 추도식이라는 단편에서 처음으로 본명을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해에 발표된 아뉴타, 아가피아, 반카 등에서는 이미 체호프적인 본령의 광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전의 단편에서 그가 주로 보여주었던 것이 삶의 외면적인 희극성이었다면, 이제 그는 그 희극성의 내면에 감추어진 영혼의 고뇌와 애수, 존재의 불가해성을 천착했다. 1888년 중편소설 광야를 발표하면서 체호프는 이전의 유머 단편 시절로부터 결정적으로 단절한다. 그해 그는 푸시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일약 문단에 기대를 모으는 신인 작가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그의 소설은 양적으로도 보다 길어지고 내용에 있어서도 진지함을 더해가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희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간간히 재치 있는 경희극들을 발표하던 그가 바로 이 시기부터 이바노프, 숲의 정령과 같은 장막극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이 알려지고 문단의 기대가 커지면서 체호프는 자신의 창작 방법에 대한 갈등을 심각하게 겪는다. 그때까지 체호프는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를 올바르게 제기하는 것으로 작가의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작가를 인민의 정신적 지도자로 여기는 러시아의 독특한 문학 전통과 쉽게 양립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부 비평가들 가운데는 체호프의 작품 속에 뚜렷한 주의나 주장이 없으며 주제의식이 치열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90년 4월 자신의 문명이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는 시점에서 문학 활동을 접어둔 채 체호프는 유형지인 사할린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것은 창작 방법론의 위기와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체호프의 고육책이었는지도 모른다. 시베리아 열차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결핵에 걸린 병든 몸으로 러시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마차로 달리고 다시 배를 타서 사할린 섬으로 들어가는 여행은 무모한 모험의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체호프는 3개월에 걸친 여행 끝에 사할린 섬에 도착하여 유형지의 실태를 상세하게 시찰한 다음 8개월 뒤인 12월에 해루를 통해서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체호프는 이듬해에 수보린과 함께 유럽을 돌아본 후 1892년 모스크바 근교의 멜리호보에 정착했다. 멜리호보에서 지낸 6년간은 체호프가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의사이자 사회활동가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시기였다. 전염병 방역과 빈민구제 사업을 위해 분주하게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며 농민들의 실상을 접하게 된 체호프는 비참한 민중에 대한 연민과 무력한 지식인에 대한 회의를 자신의 방식대로 그려내었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공포, 대학생, 다락방이 있는 집, 육호실, 농부들, 상자 속의 사나이 등과 같은 작품들이었다. 그의 4대 희곡 가운데 첫 작품인 갈매기도 이 무렵에 완성되었다. 1898년 결핵의 악화로 심한 객혈을 한 뒤 그는 남부의 휴양지 얄타로 옮겨갔다. 이때부터 1904년 사망할 때까지 체호프는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남김없이 창작에 바쳤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골짜기에서 주교, 약혼녀와 같은 걸작들이 이때 쓰였으며 바냐 아저씨, 세자매 등의 장막극이 공연되었다. 그의 마지막 장막극 벚꽃 동산은 죽기 바로 전해에 완성된 걸작이었다.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서 체호프가 끼친 영향은 당대의 러시아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를 사랑했던 일반 독자 말고도 수많은 소설가들에게 체호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이었다. 캐서린 맨스필드가 체호프를 사숙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밖에도 셔우드 앤더슨,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어니스트 해밍웨이, 나딘 고디머 등이 그에게 영감을 받은 작가로 손꼽힌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예를 하나 더 들기로 하자. 1987년에 출판된 다니엘 헬펀 편 세계 단편 문학 선집에 실린 25명의 저명한 현대 작가 중 10명이 자신의 작품이 체호프의 영향을 받았음을 거론했는데 이는 헨리 제임스와 제임스 조이스를 거명한 숫자의 2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오늘날 체호프는 기드 모파상과 함께 현대 단편 소설의 형식을 확립한 가장 중요한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별히 놀라운 사건을 도입하기보다는 지극히 일상적인 설정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
사건이 있더라도 그 자체의 외부적인 측면보다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다양하고 모순된 반응에 주목한다는 점. 대체로 매우 느슨한 플롯인데다가 그 결말이 미결정의 상태로 끝나고 주인공들도 이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 등장 인물들 간의 의사소통의 단절 등 여기서 이루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체오프의 특징들은 현대 단편 소설의 출현을 예고하는 핵심적인 징후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작가로서의 체오프를 무엇보다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이야기꾼으로서의 순수한 재능일 터이다. 체호프의 단편 소설 속에는 실로 다양한 환경 속에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한때 체호프의 인물들이 천편일률적이라고 폄하했던 서머싯 몸은 훗날 자신의 몰 이해를 자인하면서 그 누구도 체호프처럼 장소와 정경과 인물 간의 대화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재능을 가지지 못했다고 수레한 바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볼 때 체호프의 심원한 세계를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체호프는 한없이 차갑지만 따뜻하고 단호하지만 부드럽다. 그의 익살 뒤에는 천근 같은 우수가 기대어 있다. 그의 패시미즘 속에는 질긴 낙관이 숨쉰다. 그의 비밀은 가장 단순하기에 결코 알아낼 수 없다. 관리의 죽음은 체온태 시절의 걸작 가운데 하나다. 아주 사소한 사건이 주인공의 어리석음 때문에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메커니즘은 체호프의 유머 소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그 희극성과 절묘한 템포에 있어서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작품 말미에 그리고 그는 죽었다는 체호프의 고정관념과도 같은 문장이다. 유머 소설이든 진지한 소설이든 간에 체호프는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이 죽는 장면에서 결코 머뭇거리지 않는다. 마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이리저리 손쓰던 의사가 환자가 죽자 그 얼굴에 시트를 덮어버리고 방을 나서듯 체호프는 망설임 없이 죽은 주인공으로부터 시신을 거두곤 하는 것이다. 하긴 체호프 자신이 의사이기도 했다. 비록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 삶의 찰나성, 그 환희와 누추함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이 작품은 체호프 문학의 특성이 극도로 축약되어 있는 미니어처처럼 보인다. 공포는 이른바 멜리호보 시절의 첫 해에 쓰인 작품이다. 사할린에서의 1년여에 걸친 자료 수집 활동과 이듬해의 유럽 여행 이후 다시 시작된 그의 소설 속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나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한 주인공들의 진지한 대화 장면들이 자주 눈에 띈다. 주로 지식 계급이 주인공이 되어 벌이는 이런 대화는 이전의 작품들에서는 보이지 않던 요소로서 이는 작품의 사상성이나 주제의식이 결여되었음을 질책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체호프가 느꼈던 압박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무렵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작가 스스로도 예전의 무명 시절과는 다른 자세로 인간과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인공 실리는 아내와 친구에게 배신당하지만 이를 전혀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불행은 삶의 불가해성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에서 연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륜이라는 표면적인 사건이 마치 배경 역할을 하고 주인공의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전면으로 부각되는 이러한 구성 방식은 전통적인 소설의 구성을 역전시킨 형태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짱이는 좀처럼 사생활에서 소재를 취하지 않았던 체호프가 드물게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모델로 하여 쓴 작품이다. 작중의 화가 랴보프스키는 체호프의 친구인 화가 레비탄을, 그리고 여주인공 올가는 실제로 의사였던 쿱신니코프의 아내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특히 올가의 말투라든가 그녀의 집에서 열린 저녁 파티 장면 등은 실제의 상황과 대단히 흡사했다고 하며, 체호프는 이 작품 때문에 절친한 친구였던 레비탄과 한동안 불화를 겪어야만 했다. 체호프의 소설들 속에서 여주인공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는 올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올가는 이솝 우화에서의 배짱이처럼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런 그의 허영심과 어리석음을 조명하는 체호프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서 무자비할 정도이다. 하지만 귀여운 여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여성의 심리와 행태에 대한 체호프의 놀라운 관찰력이 번뜩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드라마는 일종의 희극적 막간극으로 수록한 것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체호프 소설의 중요한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의미도 있다. 작가이자 의사였던 체호프는 가수 상태 혹은 무의식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정신 활동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꼈던 것 같다. 사물의 형태가 왜곡되거나 과장되며 인간의 말이 의미 없는 소음으로 바뀌는 기묘한 상황은 티푸스, 거울, 그리고 이 책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구세프, 자고 싶어라 같은 작품들 속에서도 발견된다. 베로치카는 체호프의 섬세한 서정성이 발휘되고 있는 작품이다. 공포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 관계의 영원한 불가사의라는 주제가 이 작품의 한 모티프이지만, 그보다는 평화로운 시골의 저녁 풍경에 대한 풍요롭고 서정적인 묘사가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미녀는 아름다움의 본질에 관한 명상을 담고 있다. 여성의 미를 이처럼 멋지게 묘사한 산문을 만나기도 힘들 것이다. 두 미녀가 등장한다. 하나는 아르메니아의 전형적인 미녀이지만 두 번째 등장하는 러시아 처녀는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미녀가 아니다. 그러나 판이한 생김새의 두 미녀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요컨대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슬픔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체호프가 보여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들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이런 얘기가 아닐까? 살아 생동하기에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거울은 삼국유사 중에 조신설화나 이를 소설화한 이광수의 꿈과 비교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조신설화의 내용은 이렇다. 낙산사의 조신이라는 중이 태수의 딸을 사모하여 관음보살에게 기도한 끝에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지낸 40년간은 쓰디쓴 고난의 세월뿐이었다. 함께 있으면서 몹쓸 고생을 하느니 따로 떨어져 각자의 삶을 도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아내와 헤어진 조씨는 막 길을 떠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다. 태수의 딸과 지낸 40년의 세월이 불당 안에서 깜빡 졸았던 하룻밤의 꿈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인공이 꿈속에서 한 세상을 살다가 깨어난다는 구도는 체호프의 작품과 흡사하다. 그러나 조신의 설화나 이광수의 꿈이 세속적 욕망의 무상함이라는 종교적 메시지에 경사되어 있다면, 체호프의 작품에서는 꿈속의 낯설고 비논리적인 세계에 대한 독특한 묘사가 보다 눈길을 끈다. 내기는 고딕 소설의 괴기스럽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리얼리스트였던 체호프의 작품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색다른 소재이다. 사실 감옥에 유폐된 한 인간이 엄청난 독서와 구도의 노력을 통해 궁극의 진리에 이른다는 내용은 그다지 체호프답지 않다. 대개 체호프의 주인공들은 궁극의 진리를 갈망하지만 결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유일한 진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다. 티푸스는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한 젊은이의 체험을 놀라울 만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육체적인 이상은 멀쩡한 젊은이의
지각과 의식을 대혼돈의 상태에 빠뜨린다. 특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자기 때문에 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실감하지 못한 채 동물적인 생존의 기쁨에 굴복하는 장면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의사인 체오프에게 인간의 육체는 이처럼 정신을 압도할 수도 있는 엄연한 실체인 것이다. 드라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가사 상태의 인간에게 벌어지는 이상 현상에 대한 체오프의 비상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주교는 체오프가 죽기 2년 전에 쓰인 걸작이다. 이미 몇 차례의 심한 객혈을 겪으면서 극도로 쇠약해진 체오프는 이 작품이 완성될 무렵에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확히 예감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지난 삶과 닥쳐올 죽음을 응시하는 주교의 모습에는 작가 자신의 모습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존경받던 주교였지만 죽은 뒤에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순식간에 잊혀버린다. 그리고 주교의 삶과 죽음 따위는 당초부터 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듯 남아있는 자들의 삶은 예전처럼 계속된다. 이는 주교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주교는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친어머니조차도 낯설게 느끼며 고위 성직자로서의 자신의 삶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죽어간다. 주교는 시소의 신부에 대해 그가 과연 신을 믿는지, 왜 수도승이 됐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주교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식을 잃기 직전에 주교는 생각한다. 정말 좋다. 그리고 새처럼 자유로운 상태를 느낀다. 그 순간에 주교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작가는 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다만 작가는 주교의 저 세계와 남은 사람들의 이 세계가 서로 등을 돌리고 갈라져 나가는 신비스러운 광경을 담담히 보여줄 뿐이다. 저 세계에서의 이야기는 물론 작가인 체오프의 일이 아니다. 앞서 체오프가 창작 초기에 체온태 시절에 생계를 위해 수백 편의 유머 단편들을 닥치는 대로 썼다고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상당수의 작품은 이 분야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또한 1887년 이후에 쓴 보다 길고 진지한 80여 편의 작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대표작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매력적이고 뛰어난 작품들이다. 이런 까닭으로 그중 몇 편을 골라 한 권의 책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역자는 이제까지 한국에서 번역되지 않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나름의 기준을 세웠다. 이 선집을 통해서 그동안 숨겨졌던 체오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게재 순서는 발표 연도순을 따르지 않았으며 한 권의 책으로 즐겁게 읽힐 수 있도록 역자 나름의 요량에 맞춰 배열했다. 번역 대본으로는 나우카 출판사에서 간행된 30권짜리 체오프 전집을 사용했다.